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 공상에서 과학으로. 영어판. 쌍가로 1892. 서문. 프리드리히 엥겔스 1892년 4월 20일. 원래 이 속책자는 보다 큰 책의 한 부분이었다. 1875년경에 베를린 대학 강사 오이겐 듀링 박사는 갑자기 그리고 대단히 요란스럽게 자기가 사회주의로 전향하였다는 것을 발표하였고, 독일 민중에게 상세히 작성된 사회주의 이론뿐만 아니라 빈틈없는 실제적 사회개혁안까지 제출하였다. 여기서 그가 선행자들을 공격하고 나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공격의 예봉은 마르크스에게 돌려졌고 그는 자기의 분노를 있는 대로 마르크스에게 퍼부었다. 이것은 독일 사회주의당 내의 두 분파, 아이젠하파와 라살레파가 마침내 합동하여 당이 엄청나게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공동의 적에 반대하여 자기의 모든 역량을 경주할 가능성 또한 갖게 되었을 때 생겨난 일이었다. 독일 사회주의당은 급속하게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을 하나의 세력으로 뭉치게 하자면 이제 막 쟁취해낸 통일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였다. 그런데 듀링 박사는 공공연하게 자기 주위에다 종파를, 즉 장래의 독자적인 당에 대비하여 그 핵심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 대한 도전에 응하며 부득이 싸움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엥겔스의 서문인데 그 본문만큼 양이 많습니다. 한 거의 50분 분량 정도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확실히 시끄러운 일이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독일 사람에게는 본래 놀란 만큼 지독한 철저성, 이를 철저한 심오성이라고 하건 심오한 철저성이라고 하건 아무래도 좋다 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새로운 학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서술하기 시작할 때에는 우선 그것을 하나의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그는 이 논리학의 제1원리나 우주의 기본 법칙들이 결국은 바로 그와 같은 새로이 발견된 이체를 완결짓는 이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만 태고 때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한다. 이 점에서 듀링 박사는 상술한 바와 같이 민족적 풍모의 표본을 보여주었다. 바로 완전한 철학체계, 정신철학, 도덕철학, 자연철학, 역사철학, 완전한 정치 경제학 체계와 사회주의 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판적 정치 경제학사, 그 무게와 내용에 있어서 다 같이 묵직한 600판의 600판의 두터운 세 권, 일반적으로 종래의 철학자들과 경제학자들, 특수하게는 마르크스를 반대하는 논증에 동원된 세 군단, 이는 실로 가장 완전한 과학의 변혁을 수행하려는 시도이며 바로 이것이 내가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부터 복수 본위죄에 이르기까지 물질과 운동의 영원성으로부터 도덕적 관념들의 과도적 성질에 이르기까지 다윈의 자연도태로부터 미래 사회의 청년 교양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대상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쨌든 나의 논쟁 상태가 제시한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는 논쟁 과정에서 이 모든 각종 대상에 대한 마르크스와 나의 견해를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일관된 형태로 전개할 기회를 나에게 주었다.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별로 달갑지 않은 이 과업에 착수케 한 주된 이유였다. 나의 답변은 처음에는 라이프치히에서 발행되는 사회주의 당 중앙기관지 전진의 연재 논문의 형식으로 발표되었다가 그 후 오이겐 듀링 씨의 과학의 변혁 반듀링론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그 제2판은 1886년 쥐리히에서 발행되었다. 현재 프랑스 하원의 릴 선거구 대의원인 나의 친구 폴 라파르, 그의 관청으로 나는 이 책의 세 절을 정리하여 하나의 소책자로 편집하였다. 그는 이것을 번역하여 1880년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표제로 출판하였다. 이 프랑스어 원본이
네덜란드 어판과 스페인 어판의 대본이 되었다. 1888년에 나의 독일 친구들이 이 소책자를 집필 당시의 언어로 출판하였다. 그 후 이 독일어판을 대본으로 해서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루마니아어 등으로 번역되었다. 그리하여 이 영문판까지 합치면 이 소책자는 쉽게 국어로 보급된 셈이다. 1848년에 처음으로 출판된 우리들의 공산당 선언과 마르크스의 자본론까지도 포함하여 어느 사회주의 서적도 그처럼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된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 이 소책자는 사판을 거듭하여 발행 총 부수가 약 2만 부에 달하게 되었다. 부록 마르크 공동체, 쌍가로 마르크는 독일 토지 소유의 발생 및 발전사에 관한 약간의 초보적인 지식을 독일 사회주의 당 내에 보급시킬 목적으로 집필한 것이다. 당시 이것은 독일 사회주의당에 의한 도시 노동자의 통일이 이미 완성될 전망이 보이고 또 농업 노동자와 농민에게 주의를 돌리는 것이 당의 가업으로 제기되었던 만큼 더욱 필요하였다. 이 부록을 본판에 넣은 것은 모든 게르만 종족들의 공통된 원시적 토지 소유 형태와 그 붕괴의 역사가 영국에서는 독일에서보다 훨씬 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최근 막심 코발레프스키가 내놓은 가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원문을 그 본래의 형태대로 두었다. 이 가설에 의하면 마르크 공동체의 성원들 사이에서 경지와 목초지의 분배가 실시되기 전에는 수세대에 걸친 가부장적 대가족 공동체 쌍가로 아직도 존재하는 남슬라브의 대가족제가 이에 대한 신뢰가 될 수 있다. 에 의한 토지의 공동 경작이 진행되었었는데 그 후 공동체가 커져서 공동 경영을 하기엔 너무 불편할 정도가 된 후에야 비로소 공동체 토지의 분배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코발레프스키의 과설은 완전히 옳은 것 같지만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이 소책자에서 사용한 경제학 용어는 그것이 새로운 것인 한 마르크스의 자본론 영문판의 용어와 일치한다. 상품 생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품이 생산자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교환의 목적으로도 즉 사용 가치로서가 아니라 상품으로서 생산되는 경제 발전 단계로 이해한다. 이 단계는 교환을 위한 생산이 시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존속하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하에서야 비로소 다시 말하면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가 노동자들, 자기 자신의 노동력 이외에는 일체의 생산수단을 발탈당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생산물의 판매 가격에서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기 주머니 속에 넣는 조건 하에서야 비로소 완전한 발전에 도달한다. 중세로부터 시작하는 공업의 역사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구분한다. 즉, 쌍가로 1. 수공업 소수의 수공업, 즉 장인과 많지 않은 직인 및 도제들, 여기서는 각 노동자마다 완제품을 생산한다. 쌍가로 2. 매뉴팩처, 여기서는 보다 많은 수요의 노동자들이 널따란 하나의 작업장에 모여서 분업이라는 방법으로 완제품을 생산한다. 즉, 각 노동자마다 어느 한 가지 부분 작업만을 수행하며 따라서 생산물은 그들 전부의 손을 차례로 거친 후에야 완성된다. 3. 현대공업, 여기에서는 생산물이 어떤 동력으로 운전되는 기계에 의해서 생산되고 노동자의 역할은 기계의 작용에 대한 감독과 조절에 국한된다. 나는 이 소책자의 내용이 대부분의 영국 독자들의 노여움을 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만일 대륙에 사는 우리들이 영국 사람들의 점잠 빼는 습성, 다시 말해서 영국 사람들의 속물 근성을 다소라도 고려했더라면 오히려 더 좋지 못했을 것이다. 이 소책자는 우리의 소위 사적 유물론을 옹호하기 위해 쓴 것이다. 그런데 유물론이란 말은 대다수 영국 독자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이다. 불가지론은 그래도 괜찮지만 유물론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이래 모든 근대 유물론의 본고향은 바로 영국이다. 유물론은 본래 영국이 낳은 아들이다. 이미 영국의 스콜라 철학자 둔스 스코투스는 물질은 과연 사유할 수 없는가라고 물은 바 있다. 그는 이러한 기적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신의 전능에 호소하였다.
즉 그는 신학 자체로 하여금 유물론을 설교하게 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명론자였다. 유명론은 영국 유물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유물론의 최초의 표현이다. 영국 유물론과 현대의 모든 실험과학의 원조는 베이컨이다. 진짜 원조는 베이컨이다. 그에게는 자연과학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이며 감성적 경험에 의거하는 물리학이 자연과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베이컨은 아낙사고라스와 그의 무한자 데모크리토스와 그의 원자 아톰을 권위 있는 것으로 자주 인용한다. 그의 학설에 의하면 감각은 틀림없는 것이며 모든 지식의 원천이다. 과학은 곧 경험과학으로서 이성적 방법을 감성적 소재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귀납, 분석, 비교, 관찰, 실험은 이성적 방법의 주요한 제조건이다. 물질의 고유한 속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는 속성은 운동. 비단 역학적 수학적 운동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오히려 물질의 충동, 생명력, 긴장 또는 야콥 뱀의 표현을 빈다면 물질의 고뇌, 쿠알로서의 운동이다. 물질의 본원적 형태는 물질의 내적으로 고유한 쌍가로 물질을 개별화시키고 특수한 차이를 낳는 살아있는 본질력이다. 유물론은 그 최초의 창시자인 베이컨에게 있어서는 아직 전면적 발전의 맹아를 소박한 형태로만 내포하고 있다. 물질은 자기의 시적인 감성적 성광으로 모든 인간에게 미소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경구의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베이컨의 학설 자체는 이와는 반대로 아직 신학적인 불철저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유물론은 베이컨, 그리고 헤겔은 변증법. 유물론은 그 후에 발전해서 일면적인 것이 된다. 홉스는 베이컨은 유물론을 체계화시킨 사람이다. 감성은 그 환한 빛을 잃고 기하, 학자의 추상적인 감성으로 전환한다. 물리적 운동은 역학적 운동 또는 수학적 운동의 희생물이 되고 기하학이 주요 과학으로 선포된다. 유물론은 인간에 적대하는 것이 된다. 인간의 적대적인 육체 없는 정신을 그 자체의 영역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유물론은 스스로 자기의 육체를 죽이고 금욕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물론은 하나의 오성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고뇌라는 말은 철학적인 말장난이다. 이 말은 원래 어떤 행동을 강요하는 고통, 쌍가로 또는 고문을 뜻한다. 그뿐만 아니라 신비주의자 뱀에는 이 독일어 낱말의 라틴어의 본질적 속성 퀄리타스이라는 뜻까지도 집어넣었다. 외부로부터 가해진 고통과는 달리 그의 고뇌는 능동적인 원리, 즉 사물, 이 고뇌를 겪고 있는 관계나 사람의 자발적인 발전으로부터 나오며 또 거꾸로 그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것은 오성의 무자비한 철저성을 발전시키고 있다. 일단 시적. 만일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모든 지식의 원천이라면 하고 홉스는 베이컨으로부터 출발하여 논증하고 있다. 관념, 사상, 표상 등등 이 모든 것은 많건 적건 그 감성적 형태를 벗어나 물질계의 환영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과학은 이 환영에다 다만 이름을 부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동일한 이름이 여러 환영에 적용될 수 있다. 심지어 이름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감성적 세계를 모든 관념의 원천으로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말 이상의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표상되는 언제나 개별적인 존재물 이외에 또 어떤 보편적인 존재물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일 것이다. 물체가 아닌 실체란 물체가 아닌 물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순이다. 물체, 존재, 실체는 모두 동일한 실제적 관념이다. 사유를 사유하는 물질로부터 분리시킬 수는 없다. 물질은 모든 변화의 주체이다. 무한이라는 말은 어떤 주어진 크기에다 무한히 덧붙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정신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오직 물질적인 것만이 지각되며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오직 나 자신의 존재만이 확실하다. 온갖 인간적 정열은 끝 또는 시작을 갖는 역학적 운동이다. 충동의 대상,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은 동일한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힘과 자유는 똑같다. 환영. 그리고 선. 힘과 자유는 똑같다. 홉스는 베이컨을 체계화시켰다. 그러나 그는 지식과 사상이 감성의 세계로부터 비롯된다는 베이컨의 근본 원리를 더 이상 상세히 논증하지 못했다. 로크는 베이컨과 홉스의 원리를 인간 이성의 기원에 관한 자신의 저작에서 논증하고 있다. 홉스가 베이컨의 유물론이 갖고 있던 유실론적 편견을 제거한 것처럼 콜린즈, 도드웰, 코워드, 하틀리, 프리스틀리 등등은 로크의 감각록이 갖고 있던 최후의 신학적 한계를 제거하였다. 이신론은 적어도 유물론자에게 있어서는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간편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었다. 마르크스 엥겔스 신성가족 전집 제2권 135에서 136쪽. 영국에서의 근대 유물론의 발생에 대해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날 영국인들이 자기 선조들에 대한 이 같은 찬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베이컨, 홉스, 로크가 프랑스 유물론자들의 빛나는 선조였다는 것은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이 학파는 독일인과 영국인이 프랑스인에 대하여 육지에서 또 바다에서 거둔 모든 승리에도 불구하고 18세기를 주유로 프랑스의 세기가 되게 하였다. 그것도 18세기 말엽을 찬란하게 장식한 프랑스 혁명, 우리들은 영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아직까지 이 혁명의 결과를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다. 이것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금세기 중엽에 교양 있는 외국인이 영국에 이주했을 때 무엇보다도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영국의 점점 빼는 중류 계급의 종교적 위선과 어리석음이다. 우리들은 그 당시 모두 유물론자 또는 적어도 매우 급진적인 자유사상가였으며 그러니만큼 영국의 교양 있는 인사들의 거의 전부가 가지각색의 엉터리 기적을 믿고 있다든가 버클랜드나 멘텔 같은 지질학자들조차 자기 과학의 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세계 창조에 관한 모세의 신화에 그다지 큰 타격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또 교양 없는 대중, 당시의 표현대로 하면 불결한 군중, 즉 노동자들, 특히 오웬의 뒤를 따르는 사회주의자들한테나 가야 그래도 종교 문제에 관하여 자기 자신의 이성에 입각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 후 영국은 개화되었다. 1851년의 박람회는 영국의 섬나라적 폐쇄성에 조종을 울렸다. 영국은 음식과 풍습 및 관념에서 점차 국제화 되어갔다. 그 결과 나로서는 대륙의 일부 풍습이 영국에 전반적으로 보급된 것처럼 영국의 일부 풍습이 대륙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 데까지 이르렀다. 의심할 바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올리브유, 쌍가루 1851년까지 귀족에게만 알려져 있던 것이다. 가 보급되면서부터 종교 문제에 관한 대륙의 해이론이 불가피하게 보급된 것이다.
그 결과 불가지론은 아직 영국의 국회처럼 승산되진 않았으나 존경을 받는 점에선 침례교와 거의 같은 지위에 서게 되었으며 어쨌든 구세군보다는 한 칸 높은 지위에 서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러한 무신앙이 늘어가는 것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저주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 새로 생긴 관념이 외국산이 아니며 다른 허다한 일용품과 마찬가지로 독일제 상토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오히려 그것은 옛 영국산이라는 점, 그러한 관념을 창시한 영국인들은 200년도 더 전에 현재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위안을 받게 되리라고. 사실 불가지로는 랭카셔주식 용어로 표현하자면 수즉은 유물론이 아닌가. shamefaced. 불가지론자의 자연가는 철저히 유물론적이다. 자연계 전체는 법칙에 지배되며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작용도 절대로 배제한다. 그러나 하고 불가지론자는 조심스럽게 부연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세계밖에 어떤 최고의 실제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 이러한 유교 조건은 당시에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수 있었다. 그것은 나폴레옹이 라플라스에게 왜 이 대천문학자의 천체 역학 에는 우주 창조주의 이름이 언급조차 안 되어 있느냐고 한 질문에 대해서 그는 나에게는 가설이 필요 없었다고 당당히 대답하던 그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주 발전에 관한 우리의 관념은 조물주나 전능자의 존재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존하는 우주 전체에서 배제된 그 어떤 최고의 실제를 용인하려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 모순일 뿐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본의 아닌 모욕을 주는 셈이 될 것이라. 또한 우리 불가지론자는 우리의 모든 지식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는 재료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하고 그는 부언한다. 우리의 감각기관이 지각되는 사물의 정확한 모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써 아는가? 또 계속하여 불가지론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그가 사물 또는 사물의 속성에 대해 말할 때 그가 실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물 자체 또는 사물의 속성 자체가 아니고 다만 그것들이 그의 감각기관에 일으키는 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논증의 방법만 가지고 논박하기에는 곤란한 견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인간은 논증하기 전에 행동하고 있었다. 태초의 행동이 있었다.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지혜가 이러한 곤란을 알아차리기 훨씬 전부터 그것을 해결하고 있었다. 푸딩이 좋은지 나쁜지는 먹어보아야 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우리에게 지각되는 그 속성에 따라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순간,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감성적 지각의 진위를 정확히 시험해보는 것이다. 만일 그 지각이 틀린 것이었다면 그 사물을 이용하려던 우리의 판단 역시 틀린 것이 될 것이며 그러한 사물을 이용하려는 온갖 시도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만일 그 사물에 대한 우리의 표상에 상응하며 또 그 사물의 사용에서 기대하였던 결과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범위 내에서 사물과 그 속성에 대한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밖에 존재하는 현실과 일치하고 있다는 긍정적 증거를 갖게 된다. 이와 반대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우리는 대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오류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즉 우리는 우리 시험의 기초가 된 지각이 그 자체가 불완전하고 피상적이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실정에 맞지 않아 엉뚱한 것을 지각하게 되었던가 이것을 우리는 그릇된 추리라고 부른다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이용하는 한 또 정확하게 획득되고 이용된 지각에 의해 설정되는 그런 한계 내에서 우리의 활동을 유지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우리 행동의 긍정적 결과로서 우리의 지각과 지각되는 사물의 대상적 본성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확증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과학적으로 검토된 감성적 지각이 우리의 내수에다 외계에 관하여 그 본질상 현실과 어긋나는 표상을 발생시킨다던 또는 외계의
관한 우리의 감성적 지각 간의 선천적인 불일치가 존재한다든가 하는 결론을 내려야만 했던 경우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신칸트주의적 불가지론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물론 우리가 사물의 속성은 아마 정확히 지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물 자체는 감각과 사유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물 자체는 우리 인식의 피 안에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헤겔이 이미 오래전에 대답한 바 있다. 즉 만약 당신들이 사물의 속성을 모두 알아냈다면 당신들은 사물 자체도 알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남는 것은 다만 그 사물이 우리의 밖에 존재한다는 사실뿐이며 당신들의 감각기관이 이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면 당신들은 그 사물을 남김없이 모두 파악한 셈이 되는 것이다. 즉 칸트의 저 유명한 인식할 수 없는 물 자체를 파악하게 된 것이다 라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덧붙여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칸트의 시대에는 자연 사물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단편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자연 사물의 배후에 아직 어떤 신비스러운 물 자체의 존재를 용인할 수 있었다는 점뿐이다. 그러나 그 이후 이 파악할 수 없었던 사물은 점차 과학의 거대한 진보의 결과 이미 파악되고 분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재생산되기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금세기 전반기의 화학에서는 유기물질이 그와 같이 신비스러운 것이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화학적 원소를 가지고 유기적 과정의 도움 없이 만들어내는데 점차 성공하고 있다. 현대화학은 어떤 물체이건 그 물체의 화학적 구성만 안다면 그 원소로서 그 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우리의 지식이 아직 최고의 유기물질, 소위 단백질의 구성을 정확히 알기까지에는 매우 거리가 멀다. 그러나 우리가 수세기가 지난 후에도 이 지식에 도달해서 인조 단백질을 만들 수 없으리라고 생각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 만일 우리가 여기에까지 도달한다면 우리는 또한 유기적 생명도 재생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이란 그 최저 형태로부터 최고 형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단백질의 정상적 존재 형태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불가지론자는 그 형식적인 유보 조건을 말한 다음에는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가 벌써 철저한 유물론자로서 말하고 또 행동한다. 그는 필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즉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물질이나 운동 또는 현대 언어로 표현하자면 에너지는 창조할 수도 없고 소멸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 모두 우리가 모르는 어느 순간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할 하등의 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어떤 기회에 물질이나 운동에 관한 이러한 승인을 이용하여 그를 반대하려고 들면 그는 즉시 당신에게 침묵을 강요할 것이다. 그는 유심론의 가능성을 추상적으로는 인정하나 구체적으로는 이 가능성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즉 우리가 알고 또 알 수 있는 한에서는 우리의 창조자나 지배자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물질이나 에너지 역시 창조할 수도 소멸할 수도 없다. 우리에게는 사유란 에너지의 한 형태, 뇌수의 한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컨대 물질적 세계는 불변의 법칙에 지배되고 있다는 데에 기착된다 등등. 이와 같이 불가지론자는 그가 과학을 아는 사람인 한에 있어서는 즉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유물론자이다. 그러나 그의 과학 밖에서는 그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그는 자기의 무식을 그리스어로 번역하여 불가지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쨌든 한 가지만은 의심할 수 없다. 즉 내가 서로 불가지론자라 하더라도 나는 이 소책자에 서술되어 있는 역사관을 역사적 불가지론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리라는 사실이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나를 비웃을 것이요 불가지론자들은 붕괴해서 당신은 우리들을 놀리는가 라고 물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다른 여러 나라 말로도 그러했다시피 영어로도 사적 유물론 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세계사 과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견해, 즉 모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궁극적 원인과 결정적 동력을 사회의 경제적 발전에서 생산 방식과 교환 방식의 변화에서
또한 이 변화에 의하여 생기는 사회의 상이한 계급으로의 분열과 이들 계급 상호 간의 투쟁에서 찾는 견해를 표시하려 한다. 그렇다고 하여 영국의 점잠 빼는 신사들, 독일어로는 속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과히 격분하지 말았으면 한다. 만일 내가 사적 유물론이 점잠 빼는 영국 속물들에게도 유익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나에게 보다 더 너그럽게 대해줄 것이다. 앞에서 나는 약 4에서 50년 전에 영국에 이주한 교양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영국의 점잠 빼는 중류 계급의 종교적 위선 또는 편협성에 지나지 않는 태도로 인하여 몹시 불쾌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나는 이제 당시에 점잠 빼는 영국 중류 계급이 결코 외국 인텔리의 눈에 비친 것만큼 그렇게 어리석진 않았다는 것을 밝혀보려 한다. 이 계급의 종교적 경향에는 그 이유가 있다. 유럽이 중세를 벗어났을 당시에는 도시의 신흥 부르주아지가 그 혁명적 요소였다. 그들이 중세의 봉건체제 내부에서 쟁취한 지위는 그들의 팽창력으로 보아 이미 너무 왜소한 것이 되었다. 부르주아지의 자유로운 발전은 봉건제도와는 벌써 양립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낡은 봉건제도는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봉건제도의 국제적 중심은 로마 가톨릭 교회였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모든 내부적 전쟁에도 불구하고 봉건적인 서유럽 전체를 정치적인 전일체로 통일하여 한편으로는 분리된 히랍 정교의 세계와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교의 세계와도 대립되어 있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봉건 체제를 신의 은총이라는 후광으로 감싸주었다. 로마 교회는 봉건제를 본따 그 자체의 위계 질서를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로마 교회는 최대의 봉건 연주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가톨릭 교회의 모든 소유지 중 적어도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각 나라에서 속세의 봉건제와 투쟁하자면 우선 로마 교회와 같은 봉건제의 신성한 중앙 조직을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다가 부르주아지의 번영과 함께 서서히 과학의 거대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전문학, 화학, 물리학, 해부학, 생리학이 다시 연구되었다. 부르주아지는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물체의 속성과 자연력의 발현 형태를 연구하는 과학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과학은 교회의 온순한 종이었으며 따라서 신앙에 의해 규정된 한계를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다. 요컨대 그것은 사실상 모든 것이 되었으나 단지 쌍가로 참된 의미의 역자 과학이 아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과학은 교회를 반대하여 일어섰다. 부르주아지는 과학을 필요로 하였으므로 이 봉기에 참가하였다. 이상에서 나는 성장하는 부르주아지가 현중 교회와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던 두 가지 점을 언급한 데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충분할 것이다. 즉 첫째로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반대하는 투쟁에 가장 많이 참가한 것은 바로 이 계급, 즉 부르주아지였다는 것. 둘째로 봉건제를 반대하는 온갖 투쟁이 당시에는 종교적인 분치를 하고 우선 교회를 겨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투의 첫 함성을 울린 것은 대학이나 도시 상인들이었지만 그 강력한 반향은 불가피하게 농촌 주민 대중인 농민들, 이들은 이미 도처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세속적 봉건 영주들과 격렬한 투쟁을 그리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수행하였다. 속에서 울려 나올 수밖에 없었다. 봉건제를 반대하는 유럽 부르주아지들의 투쟁은 3대 결전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 첫째 결전은 소위 독일의 종교개혁이었다. 반교회 폭동을 부르짖는 루터의 호소에 호응하여 두 개의 정치적 봉기가 일어났다. 즉 처음에는 1523년 프란츠 폰 지킹엔 영도 하의 하층 귀족의 봉기였고 그 다음에는 1525년의 대농민 전쟁이었다. 이 두 봉기는 모두 다 주요 참가 당파였던 도시 부르주아지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진압되었는데 이 우유부단성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서 상세히 논하지 않겠다. 이후 투쟁은 각 제후들과 황제의 중앙 권력 간의 분쟁으로 후퇴하였으며 그리하여 독일은 그 후 200년 동안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유럽 국민의 명단에서 제외되어 왔다. 루테의 종교개혁은 어쨌든 독일의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바로 현대 군주제가 필요로 하는 종교를 수립하였다. 동북부 독일의 농민들은 루터파로 개종하자마자 자유민으로부터 농노 상태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루터가 실패한 곳에서 칼빈이 승리하였다. 그의 교리는 당시 가장 과감한 부르주아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그의 예정설은 상업과 경쟁의 세계에선 성공과 파산이 개인의 활동이나 수완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사정 여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종교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어떤 개인의 의사나 행동이 아니라 강력한 그러나 알 수 없는 경제력의 자비심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종래의 모든 상업 통로와 상업 중심이 새로운 것에 의하여 밀려나고 아메리카와 인도가 발견되고 예로부터 승상되어 온 경제상의 신조, 금, 은의 가치까지도 동요 붕괴되는 경제적 변혁의 시대에 특히 그러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칼빈의 교회 제도는 철두철미 민주주의적이었으며 공화주의적이었다. 이미 신의 왕국도 공화주의화되었는데 지상의 왕국이 왕, 주교, 봉건 영주 등의 충실한 시민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독일의 루터파가 독일 군소 제후의 수중에 있는 유순한 도구가 된 반면 칼빈파는 네덜란드의 공화국을 영국 특히 스코틀랜드의 위력 있는 공화파들을 창건하였다. 부르주아지의 두 번째 대봉기는 켈빈주의를 자기의 완성된 전투적 이론으로 보았다. 이 봉기는 영국에서 일어났다. 도시 부르주아지가 봉기의 첫 봉화를 울렸고 농촌 지방의 중농, 쌍가로 요맨이 그것을 승리로 이끌었다. 기묘한 현상이지만 3대 부르주아 혁명에서 전투부대는 언제나 농민이었다. 그리고 승리를 쟁취한 후 그 승리의 경제적 성과 때문에 틀림없이 몰락하고 마는 계급도 바로 농민들이다. 크로멜 이후 100년이 지나자 영국의 요맨은 완전히 소멸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어쨌든 이 요맨과 도시 평민들이 참가함으로써 비로소 투쟁은 끝까지 철저히 수행되었던 것이며 그리하여 찰스 1세가 단두대에 오르게까지 되었다. 당시 이미 충분하게 성숙된 승리의 열매만이라도 거두어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부르지아지가 이 목적보다도 훨씬 더 멀리 혁명을 이끌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1793년 프랑스에서도 1848년 독일에서도 그러하였다. 사실 이러한 것이 부르주아 사회의 발전 법칙의 하나인 것일 것 같다. 이렇듯 혁명적 활동이 아주 왕성하게 진행되는데 뒤이어 불가피하게 반동이 닥쳐왔는데 이 반동은 또 그것대로 역시 자기의 목적보다 더 멀리 나아갔다. 몇 차례의 동요가 있은 후 마침내 새로운 중심이 확대되고 그것이 그 후 발전의 출발점이 되었다. 속물들이 대반란이라고 명명한 영국 역사상의 저 위대한 시기와 이 시기에 뒤이어 일어난 여러 전투는 자유주의적 역사 서술에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 1689년의 비교적 사소한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이 새로운 출발점이란 곧 신흥 부르주아지와 종전의 봉건적 대토지 소유자들 간의 타협이었다. 후자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귀족으로 인정되고 있었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부르주아화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루이 필립의 경우엔 오랜 시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러한 길을 걸었다. 영국을 위해서는 다행하게도 구봉건 귀족들은 장미전쟁에서 서로를 살육하였다. 그 후계자들 역시 대부분이 그 옛 가문들의 후손들이기는 하나 그 혈통은 매우 먼 반기였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였다. 그들의 관습과 경향은 봉건적이라기보다 오히려 훨씬 더 부르주아적이었다. 그들은 화폐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즉시 지대를 올리는 데 착수하여 수백의 소장농을 토지에서 몰아내고 그들을 양과 바꾸어 놓았다. 헨리 8세 쌍가로 1509에서 1547는 교회 소유지를 분여하거나 헐값으로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부르주아 출신 지주를 대량으로 만들어냈다. 헨리 8세가 아마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죠. 17세기 말까지 부단히 계속되어 온 대토지 몰수도 그것이 후에 졸부와 반졸부들에게 분여되자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양
17세기 말까지 부단히 계속되어 온 대토지 몰수도 그것이 후에 졸부와 반졸부들에게 분여되자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귀족은 헨리 7세 쌍가로 1485에서 1509 시대 이래 산업 발전에 저항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거기서 이익을 보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대토지 소유자들 가운데에서도 정치, 경제적 동기에서 금융 부르주아지나 산업 부르주아지의 지도자들과 협력하는 데 동의하는 층들이 항상 있었다. 그리하여 1689년의 타협은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치적 전리품 즉 관직, 한직, 봉급, 고액의 봉급 등이 일정한 조건 아래 명문 토지 귀족의 몫으로 제공되었다. 그 조건이란 금융계, 산업계 및 상업계의 각 중간 계급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이미 그 당시 충분히 강력한 것이었고 결국 바로 이것이 그 나라의 일반적 정책을 결정하고 있었다. 물론 몇몇 개별적인 문제에서 알력도 있었으나 귀족적 과도 정치는 자기들의 경제적 번영이 상업 또는 산업 부르주아지의 번영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때부터 부르주아지는 영국 지배 계급들의 평범하지만 공인된 일원이 되었다. 다른 모든 지배 계급과 더불어 부르주아지도 방대한 근로 인민 대중을 억압하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 상인이나 공장주는 자신의 점원, 자신의 노동자, 자신의 하인들에 대하여 주인의 지위 또는 얼마 전까지도 아직 영국에서 불려지고 있던 바와 같이 타고난 상전의 지위를 자처하게 되었다. 이 상전은 하인들에게서 되도록 질이 좋은 노동을 되도록 많이 짜낼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서 상전은 그들에게 적당한 복종심을 길러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상전은 그 자신이 종교적이었다. 그의 종교는 그에게 깃발, 전에는 이 깃발을 들고 그가 왕과 영주들을 깨부수었다를 제공하였었다. 얼마 안 가서 그는 이 종교가 자기의 타고난 하인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헤아릴 수 없는 신의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케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다. 간단히 말하면 영국 부르주아지는 이때부터 하층 계급, 방대한 생산 인민대중을 억압하는 데 가담하게 되었는데 이 억압에 적용된 수단의 하나가 곧 종교의 가마력이었던 것이다. 신의 흔히 쓰는 신의랑 달리 여기서는 신의 뜻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부르주아지의 영국적 경향을 강화시킨 또 하나의 사정이 있었다. 그것은 영국에서의 유물론의 개화였다. 이 무신론적 인쇄 학설은 비단 경건한 중간 계급만을 공포에 빠뜨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군다나 부르주아지도 포함한 교양 없는 대중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었던 종교와는 반대로 학자나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합한 철학이라고 스스로 표명하고 나섰다. 홉스와 함께 이 학설은 왕의 전능을 옹호하고 나섰으며 절대 군주제더러 튼튼하기는 하나 심술궂은 녀석인 저 인민을 억압하도록 고소하였다. 홉스의 후계자들 볼링브로크, 샤프츠베리 등등의 경우에도 역시 새로운 이신론적 형태의 유물론은 여전히 귀족적인 비전의 학설이었다. 비전. 비밀스럽게 전승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유물론은 종교적 이단성 뿐만 아니라 그 반부르주아지적인 정치적 연기 때문에 부르주아지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부르주아지에 반대하는
절반만 부르주아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족적인 유물론과 이신론에 대립하여 한때 반 스튜어트 왕조 투쟁의 기치와 역시 마찬가지로 쓰였습니다. 반 스튜어트 왕조 투쟁의 기치와 전사를 배출을 하였던 바로 그 신교파들이 이번에도 진보적 중간 계급의 주요 전투력을 제공하였던 것이며 또 현재까지도 아직 자유당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전사는 전의 역사 그렇게도 쓸 수 있고 전쟁의 역사 그렇게도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쓰는 전사 한자는 warrior, fighter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는 동안 유물론은 영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가 데카르트 철학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유물론 철학과 학파와 합류하였다. 프랑스에서도 역시 유물론은 최초에는 순전히 귀족적인 학설이었다. 그러나 그 혁명적 성격은 곧 나타났다. 프랑스 유물론자들은 그들의 비판을 종교적 영역에 국한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그 시대의 모든 과학적 전통 및 모든 정치 제도를 비판하였다. 그들은 자기들 이론의 보편,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을 택했다. 즉 그들은 그들에게 백과전서파라는 이름을 붙여준 방대한 저작, 백과전서에서 지식의 모든 대상에다 대담하게 자기들의 이론을 적용하였다. 바로 이와 같이 하여 유물론은 이러저러한 형태로 공공연한 유물론으로서 또는 이 신론으로서 교양 있는 모든 프랑스 청년들의 세계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왕당파에 의하여 세상에 나타나게 된 이 학설이 대혁명 당시에는 프랑스의 공화파 및 과격파에게 이론적 토대와 함께 인권 선언의 대본을 제공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프랑스 대혁명은 부르주아지의 세 번째 봉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 의상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공개적인 정치 무대에서 투쟁을 진행한 최초의 봉기였다. 그것은 또한 교전한 한쪽, 즉 귀족의 완전한 멸망과 다른 쪽, 즉 부르주아지의 완전한 승리가 참으로 끝까지 진행된 최초의 봉기이기도 하였다. 영국에서는 혁명 전의 제도와 혁명 후의 제도 간의 계승적 연계 또는 대토지 소유자와 자본가 간의 타협이 재판의 판례가 개성되고 봉건적 법률 형태가 정중히 보존된 데서 잘 표현되었다. 이와 반대로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과거의 전통을 철저히 타파하고 봉건제의 마지막 흔적마저 싹 쓸어버렸으며 민법전에서 구로마법, 이것은 마르크스가 상품 생산이라고 부르는 경제적 발전 단계에서 나오는 법률적 재관계를 거의 완전한 표현이다. 재관계의 거의 완전한 표현이다. 근대 자본주의적 관계에다 교묘하게 적용시켰다. 이 혁명적인 프랑스 법전은 지금에 있어서도 아직 다른 모든 나라들, 영국도 예외가 아니다. 에서 소유권을 개혁할 때 모범으로 삼고 있는 형편이다. 구로마법 옛구 그러나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 즉 영국의 법률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관계를 여전히 야만적이고 봉건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 언어가 표현하는 사물과의 관계가 마치 영어 철자법과 영어 발음과의 관계, 한 프랑스인의 말에 의하면 런던이라고 쓰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발음한다는 것이다. 와 같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대신 이 영국의 법률이야말로 대륙에서는 절대 군주제의 지배하에서 완전히 소멸하여 아직까지 아무 데서도 완전히 다시 쟁취되지 못한 개인의 자유, 지방자치, 재판에 의하지 않는 이체의 외부 간섭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한마디로 말해서 고대 계열만적 자유의 좋은 요소들을 수세기 동안 순수한 형태로 보존해 왔으며 그것을 아메리카와 식민지들의 이식한 유일한 법률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의 영국 부르주아로 돌아가자. 프랑스 혁명은 그들에게 대륙 왕국들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의 해상 무역을 파괴하고 그 식민지를 탈취하며 해상 경쟁자인 프랑스인의 최후의 야망까지도 말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었다. 이것이 영국 부르주아가 혁명과 싸우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다. 둘째 이유는 이 혁명의 방법이 그들에게는 도무지 비위에 맞지 않았다는 점이다. 저주받아 마땅한 테러, 쌍가로, 공포정치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극단으로까지 추진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벌써 그러하였다. 실로 영국 부르주아는 귀족 없이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귀족은 부르주아에게 예의범절, 쌍가로, 그것은 그들에게 알맞는 것이기도 했다.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을 위해 유행도 고안해 주었으며 또 국내의 질서 유지자인 군대와 새 식민지 및 새 시장의 정복자인 함대의 장교를 공급해 주었던 것이다. 하긴 부르주아지 가운데도 역시 진보적 소수파가 있었다. 그들은 타협에서 별로 이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비교적 부유치 못한 부르주아지로 구성되어 있었던 이 소수파는 혁명에 대해 동정적 태도를 보이고는 있었으나 의회에서는 무력하였다. 그리하여 유물론이 프랑스 혁명의 신조로 되면 될수록 미신적 영국 부르주아는 더욱 굳게 자기의 종교를 고수하였다. 파리의 공포정치 시대는 인민이 종교를 잃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지 않았던가. 유물론이 프랑스에서 주변으로 전파되어 유사한 이론적 재조류, 특히 독일 철학에 의하여 지지되면 될수록 또 유물론과 일반적인 자유사상이 실제로 대륙에서 교양 있는 사람의 필수적 표지가 되면 될수록 영국의 중류계급은 자기들의 잡다한 종교적 신앙을 더욱더 완강히 고수하게 되었다. 이들의 신조가 아무리 현격하게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명백한 기독교적 신조들이었다. 프랑스에서 혁명이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승리를 확립하였을 때에 영국에서는 와트, 아크라이트, 카트라이트 등등에 의하여 경제력의 중심을 완전히 옮겨놓은 산업혁명이 개시되었다. 부르주아지의 부는 이제는 토지 귀족의 부에 비할 바 없이 더 급속히 증대되어 갔다. 부르주아지 자체 내부에서도 금융 귀족이라든가 은행가들은 공장주들에 비하여 점차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 1689년의 타협은 그 후 점차 부르주아지에게 유리하게 발전되어 갔으나 그래도 역시 그것은 이미 더 이상 당사자들의 역학관계에 맞지 않게 되었다. 이들 당사자들의 성격 또한 변하였다. 1830년의 부르주아지는 지난 세기의 부르주아와는 아주 판이하였던 것이다. 아직 귀족이 틀어지고 있던 정치 권력, 귀족들이 새로운 산업, 부르주아지의 요구에 대항하여 행사해오던 이 정치 권력은 더 이상 새로운 경제적 이해관계와 양립할 수 없게 되었다. 귀족에 대한 투쟁을 또다시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 투쟁은 새 경제력의 힘이 승리함으로써만 종결될 수 있었다. 1830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하에 모든 저항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부르주아지는 의회에서 공인된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다음엔 공물법이 폐지되어 부르주아지, 특히 가장 활동적인 부분인 공장주들이 토지 귀족에 비하여 단연 우세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것은 부르주아지 최대의 승리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부르주아지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획득한 최후의 승리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그 후에 거둔 모든 승리를 새로운 사회 세력, 처음에는 그들과 동맹해서 행동하였으나 나중에는 그들의 경쟁자로 나타난 새로운 세력과 나누어 갖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산업혁명은 공장주라는 대자본가 계급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훨씬 수가 많은 공장 노동자 계급도 만들어냈다. 이 계급은 산업혁명이 생산 부분을 하나씩 점차 포괄해 나아감으로에 따라 수적으로 부단히 늘어갔다. 그 수의 증가와 함께 그 힘 또한 증대되어 이미 1848년에는 그렇게도 버텨오던 의회도 이 힘에 못 이겨 부득이 결사금지법을 폐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선거법 개정 운동 당시 노동자들은 개혁파의 급진적 이익을 이루고 있었다. 1832년 법령에 의하여 그들이 선거권을 박탈당하였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인민헌장 People's Charter에
써넣어가지고 부르주아지의 강력한 반곡물법 동맹에 맞서 독립적인 차티스트 당을 조직하였다. 그것은 우리 시대 최초의 노동자당이었다. 그 후 1848년 2월과 3월에는 대륙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혁명에서 노동자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적어도 파리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견지에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요구들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뒤이어 전반적 반동이 닥쳐왔다. 맨 처음에는 1848년 4월 12일의 차티스트의 패배, 다음에는 동년 6월에 파리 노동자분기의 진압, 또 이탈리아, 헝가리, 남부독일에서의 1849년의 실패, 끝으로 1851년 12월 2일 루이 보나파르트의 파리 정복, 그리하여 잠시나마 노동자들의 욕을 하는 도깨비를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렀던가. 영국 부르주아는 오래전부터 평민들에게는 종교적 굴레를 씌워둘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 바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일을 겪고 난 후에는 그 필요성에 얼마나 간절히 느껴졌겠는가. 그리하여 그들은 대륙 경제들의 조소를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해마다 하층 계급들에 대한 복음 전도비로 수천 수만금을 계속 지출하였던 것이다. 자기 자신의 종교기관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그들은 당시 종교적 투기업의 최대 조작자인 미국 형제들에게 호소하여 미국으로부터 친항부운동, 즉 무디나 생키 같은 선교사 등등을 수입하였다. 나중에 그들은 구세군의 위험한 원조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르렀다. 구세군은 원시 기독교의 선전수법을 부활시키고 빈민들을 신의 선민으로 보며 종교적 방법으로 자본주의와 투쟁하며 그리하여 지금 이 사업에 현금을 지출하고 있는 부자들에게는 앞으로 극히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원시 기독교적 계급 투쟁의 몇몇 측면들을 발전시키고 있는 교파이다.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부르주아지가 정치 권력을 봉건귀족이 중세기를 통해서 장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적어도 장기간에 걸쳐서 독점적으로 장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역사 발전 법칙의 하나로 인정해도 좋을 듯하다. 봉건제가 완전히 끝장난 프랑스에서조차 부르주아지가 독자적으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극히 짧은 기간밖에 안 된다. 1830년부터 1848년에 이르는 루이 필립 시대에는 부르주아지의 일부가 지배하고 있었음에 불과하였다. 훨씬 더 많은 부르주아지가 심한 자격 제한으로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2공화국 당시, 즉 1848년에서 1851년에는 부르주아지 전체가 지배하였으나 그것도 겨우 3년간에 지나지 않았다. 부르주아지의 무능력은 제2제정의 길을 열어주었다. 오늘 제3공화국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부르주아지는 한 계급 전체로서 20년간 국정을 장악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이미 그것은 명백한 몰락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부르주아지의 장기적 지배는 다만 미국처럼 봉건 제도가 존재한 적이 없고 사회가 처음부터 부르주아적 기초 위에 수립된 나라들에서만 가능하였다. 그런데 프랑스나 미국에서조차 부르주아지의 후계자인 노동자들은 벌써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 영국에서는 부르주아지가 단독으로 권력을 장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1832년에 부르주아지가 승리하였을 때에도 정부의 모든 요직은 거의 귀족이 독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유한 중간 계급이 그것을 묵인하는 이 온순성은 그 후 언젠가 자유주의적인 대공장주 포스터가 브래드포드의 청년들에게 연설을 하기 전까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연설에서 청년들에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역시 프랑스어를 배워야 한다고 간곡히 타일렀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장관이 되어 프랑스어가 적어도 영어만큼 필요한 사회에 갑자기 들어서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식하게 보였던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사실 당시에 영국 부르주아는 일반적으로 전혀 교양 없는 엉터리 출세자들이었다. 따라서 실무적 민첩성이 가미된 섬나라식의 편협성이나 자부심과는 다른 자질을 요구하는 정부의 고급 간직은 싫든 좋든 모든 귀족에게 맡겨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실무적인 일에서까지 민족적
국수주의라는 거만함이 형편없는 충고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평범한 영국의 공장주는 영국인이 외국어를 쓰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으며 외국의 가난한 악마들이 영국에 정착하여 영국인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점, 또 외국에서 자신의 생산물이 팔리는 점을 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대개 독일인인 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영국 외교역의 큰 부분, 수출 못지않게 수입에서도 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영국의 직접적인 외국 무역이 점차 식민지, 중국, 미국 및 남미에 국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 독일인들이 외국에서 다른 독일인들과 교역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완벽한 교역 식민지망을 짜 놓았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약 40년 전 독일이 수출을 위해서 열심히 각종 상품을 제작하기 시작했을 때 독일은 교역 식민지에서 독일에 놀랄만한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찾아냈으며 그 결과 독일은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곡물 수출국에서 선진공화국의 대열로 끼어들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약 10년 전부터 영국의 공장주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자기 나라의 공사나 영사들에게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는가를 문의하기에 이르렀다. 그 대답은 하나같이 단과 같았다. 1. 당신들은 그 나라의 말을 배우려 들지 않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영어를 배우라고 요구한다. 2. 당신들은 고객들의 욕구, 관습 및 취향을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들에게 영국식대로 따르라고 요구한다. 오늘까지도 신문지상에 중류 계급의 교육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영국 부르주아지가 아직도 최상의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고 좀 더 자신들의 분에 맞는 어떤 얕은 것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승리를 획득할 수 있는 사람, 즉 콥든, 브라이트, 포스터 같은 사람들이 정부의 온갖 공직에서 제외되었다가 2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개혁에 관한 새 법령에 의하여 그들에게 내각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조차 아주 당연한 일로 생각되었다. 아니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영국 부르주아지는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다는 감정에 몹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과 인민의 돈으로 장식용에 건달 계급, 쌍가로 귀족, 역자를 부양해 두었다가 공식적인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이들로 하여금 국민을 그렇듯하게 대표하도록 한다. 그리고 부르주아지가 가운데서 누군가는 결국은 자기들 자신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이 좁은 집단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을 때에는 스스로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공업에 종사하는 중류계급이 아직 토지 귀족을 정치 권력에서 결정적으로 몰아내기도 전에 역사 무대에는 새로운 경쟁자, 즉 노동자 계급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차티스트 운동과 대륙 혁명 이후에 닥쳐온 반동, 게다가 1848년부터 1866년에 걸친 영국 공업의 전대미문의 번영, 쌍가로. 이 번영은 보통 자유 하나만으로도 설명되고 있으나 훨씬 더 큰 원인은 철도, 기선, 일반적으로 교통기관의 거대한 발전에 있는 것이다. 의로 노동자들은 또다시 자유당에 종속되게 되었다. 여기서도 그들은 차티스트 운동 이전처럼 이 자유당의 급전적인 일익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선거권에 대한 노동자 측의 요구는 꺾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자유주의자들을 지도하고 있던 휘그당이 아직도 겁을 집어먹고 있을 때 디즈레일리는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였다. 토리당에 대해 유리한 기회를 포착하여 그는 도시 선거구에 독립주택을 갖고 있는 개인의 선거권, 쌍거로 세대주 선거권에 관한 법령을 실시하는 동시에 선거구를 개정하였다. 그 후 얼마 안 가서 비밀투표제가 확립되고 나아가 1884년에는 세대주 선거권이 모든 구에 확장되고 군에도 실시되게 되었으며 또 선거구가 재할당되어 선거구는 어느 정도 상호 균형이 잡히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선거에서 노동자 계급의 세력이 상당히 커져 지금은 노동자들은 150 내지 200개의 선거구에서 유권자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전통에 대한 존경을 가르치는 학교로서는 의회 제도보다 더 좋은 학교는 없다.
중류 계급은 멜더스경이 농담으로 우리의 오랜 귀족이라고 부른 집단을 숭배와 공경의 마음으로 우러러보았는데 당시 노동자들 역시 당시의 소위 보다 나은 계급인 부르주아지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 또 사실 15년 전의 영국 노동자들은 모범적인 노동자들이었다. 따라서 공영주의 지위에 대한 그들의 극히 존경하는 태도라든가 자기들의 권리를 요구할 때의 자세와 겸손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우리 독일의 강단 사회주의자들이 자기 동포인 독일 노동자들의 고칠 수 없는 공산주의적 혁명적 경향 때문에 받았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 부르주아는 우수한 실업가들로서 독일 교수들보다는 앞을 내다볼 줄 알았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과 권력을 나누었을 따름이다. 차티스트 운동 당시 그들은 튼튼하기는 하나 심술궂은 녀석들인 인민이 무엇을 요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부르주아지는 인민헌장의 요구 중 대부분을 부득이 용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은 국법이 되었다. 이제는 인민을 도덕적 수단으로 얽매어 두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였다. 그런데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 역시 종교였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관리에서 정성직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지는 교회 의식으로부터 구세군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종교 선동에 더욱더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 대륙 부르주아들의 자유사상과 종교적 무관심에 대한 점잖은 영국 속물들의 승리가 닥쳐왔다. 프랑스와 독일의 노동자들은 이미 반란 세력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주의에 감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극히 확고한 이유에서였지만 권력 탈취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준법성이라는 것에 그다지 구애받는 법이 전혀 없었다. 이 튼튼한 녀석들은 참으로 그 문제에 관한 한 나날이 심술을 굽게 되어갔다. 프랑스나 독일의 부르주아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의 자유사상을 슬그머니 내버리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었다. 마치 배멀리가 점점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불량소년이 그때까지 가판 위에서 자랑스럽게 피워대던 불붙은 담배를 남몰래 내던져 버리듯이 종교를 냉소해 오던 자들이 한 사람씩 외견상 경건한 체하면서 교회의 교리와 의식에 대해서 존경하는 태도로 말하게 되었으며 또 피지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그것들을 믿게 되었다. 피치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그것들을 믿게 되었다. 프랑스 부르주아는 금요일마다 고기를 금하였고 독일 부르주아는 일요일마다 장황한 신교 목사의 설교를 듣느라 교회 의자에 지루하게 앉아있었다. 부르주아들은 그들의 유물론 때문에 궁지에 빠졌다. 종교는 인민을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를 완전한 파멸로부터 구원하는 최후의 그리고 유일한 수단이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종교를 영원히 파괴하기 위하여 그들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후에야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영국 부르주아가 비웃으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즉 바보들 같으니라고. 그런 것쯤은 우리가 이미 200년 전에 알고 있었는걸. 그러나 나는 영국 부르주아의 종교적 우둔함도 대륙 부르주아의